안녕하십니까. 네, 1일 합격 노트 심화이론 3주차 확인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인의 임대 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바른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임차인의 임대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세다였습니다. 탄력성은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힘이 셀 때는 윽박질러야 된다, 아양 떨어야 된다, 아양 떨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힘센 애한테 윽박지르면 지껏 뺏기고 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총수입이 감소해버릴 때라. 얘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탄력성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이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보다 수요량의 감소가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총수입은 감소가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포인트, 수요자가 힘이 세면 그 수요자에게는 윽박지른다, 아양 떤다. 힘이 세면 아양 떨고 힘이 약하면 윽박질러서 뜯어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임차인의 임대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때, 그럼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비탄력적. 이 부분까지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 힘이 약한데 임대인이 아양 떨면, 힘 약한 애한테 아양 떨면 힘만 빠집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감소하더라. 얘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임대료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려줬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은 조금밖에 상승이 안 되는 겁니다. 증가가. 그럼 가격이 내려간 부분이 폭이 훨씬 더 크니까 총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다. 실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요가 힘이 약할 때에는 임대인은 힘 약한 애한테는 윽박질러야 된다.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한다. 반대면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 말은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는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10원당 한 대기 때문에 100원 달라는 만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은 인상폭만큼 전부 임대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총수입이 되는데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을 올리게 되면 수요량이 똑같다라면 100원 올린 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총수입 증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때는 윽박지르면 윽박지른 만큼 비례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4번. 수요가 단위 탄력적일 때, 그 말은 주어진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가격을 내려주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가 된다. 그래서 총수입은 불변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 정책 아무리 죽어라고 펼쳐봤자 총수입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변화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임대료를 변화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X가 된답니다. 그 다음 5번. 임차인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그 말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빵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할 것이 세고 셌다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임대료를 인상해버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다 뛰쳐나간다?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임대인은 전혀 임대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 가격을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수요량이 빵이 되는데, 그래서 임대인의 총수입은 빵이 된답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임차인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임차인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센 애한테 가서 돈 내나 그러면 윽박지르면 지껏 다 뺏기고 온다. 그래서 총수입은 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5번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빵이 됨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수요량이 빵이 되는 겁니다. 됨에 따라 공급자의 총수입은 빵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경기의 거미집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거미집 모형은 수요가 증가됐는데 공급이 바로 증가가 되지 못해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초과 수요 발생,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결정짓는데 그때 공급량은 현재 공급량이 아니라 미래 공급량이 되더라. 그럼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이면 그때 초과 수요 발생, 가격 폭등,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을 닮았다. 이게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에거먼이나 그래서 에치켈이 만든 내용이었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 모두에 적용된다가 아니라 부동산, 농수축산물 등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들에 적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맞지 않습니까? 2번, 그러니까 1번이 옳은 문장이니까 2번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2번. 거미집이론은 가격 변동 시 공급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나 공급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미집이론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공급자는 짱구다.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리지 않고 피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 공급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X. 기억하십시오.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는 짱구지만 수요자는 짱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거미집 이론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내용의 정리는 이겁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중에 시장으로 나갔을 때, 시장 밖으로 나갔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건 뭡니까? 주택이 더 많다? 그럼 주택은 저량의 공급량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럼 초과 수요 폭이 작아져서 가격 폭등 적게 나타나고 작게 나타날 텐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저량 공급에 의해서 해결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커서 가격 폭등이 크게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 많이 늘리면 초과 공급도 크게, 가격 폭락도 크게 반응한다.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거미집은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 보면 발길에 걸립니까?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 그래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이게 메모리 매직이었지 않습니까? MM. 근데 지금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X. 4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의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짱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짱구가 아니어도 거미집에 걸린다. 이 얘기인 겁니다. X. 그래서 만약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버리면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초과 수요 없고 초과 공급 없어지고 가격 폭등 폭락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반드시 공급자를 짱구로 가정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4번 X, 5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는 이유는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마이너스,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크기를 그냥 단순 비교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된 변화의 정도, 탄력성의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입니다. 그럼 반대니까 얘는 발산형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거미집 이론의 내용도 꼭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